안녕하십니까. 경영학 원론을 담당하게 된 한국외대 양재환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주로 강의를 하는 그런 교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 원론에 해당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또 티칭을 해왔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경영학 원론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경영학 원론에 대한 그 일반적인 개괄사항 그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첫 번째 토픽이 되는 개인의 성격과 가치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학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영학을 처음 접하시는 학생들은 조금 이제 뭐랄까 경영학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조금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영학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접하고 있는 그런 학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그 생활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경영한다를 매니지먼트 그리고 또 administration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둘 다 그 경영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general manage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매니지먼트는 또 경영학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의 영역, 디서플린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영 일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회무, 회계 뭐 이런 것과는 달리 또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영 일반을 매니지먼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경영 전체를 또 매니지먼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그 학과가 이제 경영학 매니지먼트를 가르치는 분야였는데 사실 이제 그 매니지먼트 분과에 다른 데서 외부에서 전화가 오거나 하면은 전화를 받을 때 그 담당하는 직원 선생님이 매니지먼트 이러고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에서 전화한 그런 사람들은 매니지먼트가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본부, 오피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영학과의 매니지먼트 분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으시고 그렇게 조금 약간 혼돈이 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은 경영한다, 뭐 관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한 우리 그 사회에 있는 조직들을 관리를 하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학문이기도 하고 하나의 그 기법이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작게는 이제 회사 조직이 있죠. 그래서 기업 조직을 우리는 이제 경영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공조직에 있을 수가 있죠. 공공조직도 역시 경영을 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그것들이 필요하죠. 당연히 거기도 관리자가 있죠. 그리고 비영리 조직. 여기는 돈을 버는 또 조직은 아닌데 또 다른 비영리의 여러 조직이 있겠죠. 뭐 종교조직도 될 수가 있겠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매니지먼트를 한다, 경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직 말고 또 일반적인 전통적인 조직의 그 형태를 뛰어넘는 다른 경우에도 우리가 또 매니지먼트,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일반 조직뿐 아니라 가상적 조직이라 그러죠. Virtual Organization. 그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이 그 업무를 하나로 구성체로 만들어서 하나의 조직인 것 마냥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Virtual Organization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니지할 때도 매니지먼트 이제 경영,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 조직 안에 다양한 또 집단들이 있죠. 조직 내 집단.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관리가 필요한 것들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 뭐 정부라든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그 사회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다양한 그 경영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업 조직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관리 활동을 할 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영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영, 관리한다는 거죠. 경영을 한다. 두 번째는 기업 조직이다. 그래서 기업 조직을 효과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경영학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그 개념 중 하나는 효율성이고 하나는 효과성입니다. 효율성 efficiency라고 이야기를 하죠. efficiency는 투입 대비 산출, 인풋 대비 아웃풋.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조금 넣고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으면 효율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적 가치의 근간으로서 가치 전제 역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것 자체는 경영학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 가치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제 1달러 그죠? 1달러나 아니면 2달러 이거는 2달러는 1달러의 2배의 가치가 있다. 이런 완전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효율성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계량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efficiency를 강조하는 이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how to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현상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효과성인데 이 효과성은 인풋 대비 아웃풋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그 목표를 정말로 우리가 성취를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효과성의 판단 기준이 있는 겁니다. 목적, 목표 그리고 기준의 달성 이런 것이 이제 효과성이 지향하는 바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는 계량적인 측면보다도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좀 더 삶의 의미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아이디올로지, 이상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죠. 여기에서는 좀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efficiency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 이제 포커스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이 무엇을 왜 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왜?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뭐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죠. 하루를 살면서도 나는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을 할 수도 있고 무엇을 먹을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다미성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 중요한 의미성을 부과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왜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가 결과적으로 효과성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효율성에 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서브 디스플린이 있는데 분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제너럴 매니지먼트, 경영 일반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계량 경영 이거는 뭐 이제 경영 활동을 수치화 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분석 지향적으로 경영 활동을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시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조직 행동, 사람들의 심리와 태도와 행동을 우리가 조직이라는 한 테두리 안에서 공부를 하는 것들. 회계, 돈의 출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사 관리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사람들을 뽑고 트레이닝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의 일을 시키고 또 평가한다면 돈을 주고 이런 것들. 회계가 한 번 더 나왔네요. 뭐 이것은 제외를 하도록 하고 마케팅 어떻게 잘 팔 것인가. 그리고 생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할 것인가. 우리 MIS라 그러죠.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경영 정보 시스템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가. 파이낸스, 재무, 우리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 다양한 것들이 이제 경영학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영학 원론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것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대개 이제 경영학 관련된 교과서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소개하려고 노력을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조금씩 무엇을 한다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도 어렵고 그걸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수업에서는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지는 않고 우리가 그 경영학 그리고 최근 경영 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트렌드가 있는가, 어떠한 중요한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가, 그리고 경영학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과 조직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본 과목에서는 요렇게 크게 4 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직 내 사람에 관한 이해. 우리가 회사, 기업은 역시 사람의 구성, 모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일을 하는가. 그런 것들. 경영 전략과 HR 시스템. 역시 회사는 전략이란 게 중요하겠죠. 환경과 어떤 식으로 그 환경의 변화를 감지를 하고 경영 전략을 형성을 하고 그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인적 자원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낼 것인가. 기술 발전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은 요즘 우리 인더스트리 4.0 이야기하죠. 그 산업혁명, 그 인더스트리 레볼루션 4.0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016년에 그 슈압 그 회장님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인더스트리 4.0과 그리고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큰 화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요즘 기업 현장에 새로운 트렌드가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가 간의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조직 내 사람에 관한 이해 같은 경우에는 성격과 가치에 관한 이해 공부를 하고 오늘 좀 공부를 할 부분이기도 하죠. 그다음은 모티베이션을 통한 성과 향상. 개인의 성과 향상은 개인이 가진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관리자에서 리더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 회사에 보면 관리자들 분들 많이 있잖아요. 팀장님들, 뭐 부장님들, 이사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관리자는 현상을 유지하는데 포커스를 두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현상을 뛰어넘고 새로운 뭔가 좀 더 거대하고 크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리더십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관리자 매니저십이 아니라 리더십으로 가기 위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도 공부하고요. 경영 전략과 HR 시스템에서는 HR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략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떠한 것인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인사 평가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기업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죠. 잘 풀리지 않는 그렇지만 중요한 과제. 자, 그다음은 기술 발전과 이해 관계자 중심에서는 우리가 요즘 ESG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전에는 또 CSR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윤리 경영 이야기도 좀 있었죠.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즘 그 기술의 변화가 주도하고 있는 다양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죠?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HR 측면의 애널리틱스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기업 현장의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서는 요즘 보시면은 그 뭐랄까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것도 제정이 되고 그랬었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같이 생활하는 직장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안타깝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겠죠. 그 관련된 이슈를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할 거고요. 셀프 리더십과 행복. 리더십이 다 같은 리더십이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경영하는 리더십.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근로 계약 형태가 또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재택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유 오피스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휴직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동안 쉬다가 다시 복직을 하는
뭐 이런 다양한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거고요. 요렇게 우리가 이제 그 경영학 원론 본 수업에서 학습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격, personality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성격의 정의가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은 relatively stable, unique pattern of behavior, thoughts and emotion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독특한 행동과 생각과 그리고 감정, 이모션의 패턴이 형태이다. 일종의 그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개개인마다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들이 우리가 행동과 생각과 그리고 이제 감정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가? 조직에서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효과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데 활용을 한다는 거죠. 관리자들이 그리고 조직에서 주로 이제 HR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측정하냐? 좀 더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채용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채용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막 보죠. 그 중에는 성격 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하고 잘 맞는 사람, 우리하고 핏이 잘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측정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어떻게 이 특정 사람들이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됐을까, 가지고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이걸 하면 그냥 저 사람은 그렇게 타고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타고난 게 우리가 이제 predisposition 요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타고난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genetic influence라고 할 수도 있고 뭐 DNA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타고난 것들, 부모님께 받은 것들 요게 있고 다른 학생들은 그것도 있는데 그냥 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환경이죠. environment. 환경.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근데 이 성격에 영향을 타고난 것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죠. 이 고민은 사실은 새로운 고민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진짜 정말로 몇십 년 전, 거의 100년 가까이 전부터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미국의 트윈스 스터디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쌍둥이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초기에 한 7,000년, 8,000여 명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은 쌍둥이가 없겠죠. 한 그 특정 시점에 같은 나이대에 있는, 그런데 미국에서 거의 특정 시점에 그 쌍둥이 한 7,000, 8,000 쌍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에 그 참여를 시킨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쌍둥이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서로 어릴 때부터 성인이 돼서 계속 살 때까지 떨어져서 살게 만든 거예요. 전혀 다른 다른 가족, 다른 환경에서 이제 먹고 자고 공부하고 친구들 사귀고 이렇게 살아간 거죠. 그리고 이 트윈스들은 서로 자라나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거나 커뮤니케이션을 상호작용을 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트윈스 쌍둥이가 오랜 시간 커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 그때까지 이제 쭉 몇십 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추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이 트윈스가 유전자는 같은 거를 타고났지만 살면서 다른 환경에 노출이 돼가지고 얼마나 달라졌을까 봤더니만 이 학생들이 쌍둥이는 자기 자신이 그 살면서 그 학점 있죠? 학업 성취도, 어느 대학을 갔는지, 그리고 어떠한 친구들 주로 만나는지, 그죠?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어떠한 이성을 선호하고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는지, 또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쭉 다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체크를 다 한 거예요. 이 인생을 쭉 따라가면서 몇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발견한 게, 야, 이 사람들이 DNA를 똑같은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일란성 쌍둥이를 추적을 했기 때문에 DNA가 똑같죠. 그런데 이 다른,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거예요. 몇십 년 지나서 그런 것들이 쭉 다 보니까 정말로 놀랍게도 많은 측면에서 너무너무 유사하더라는 거죠. 하다못해 어떤 이성하고 결혼하고 이혼을 하는 것까지 정말로 비슷한 패턴을 쫙 봐왔다는 거죠. 야, 이걸 본 다음에, 아, 이 퍼스널리티에 DNA, 뭐 타고난 기질이 미치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런 그 성격은 여러 가지 에릭슨이라는 연구자에 따르면 8단계를 거치면서 성격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이죠. 트러스트, 미스트러스트. 여기서 각 단계마다 성공적으로 될 때와 그 단계가 성공적이지 못할 때를 이렇게 이제 대비를 시켜 놓은 겁니다. 유학에는 부모님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자기가 성격 발달을 이루게 되는데, 신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어느 정도의 뭐랄까 그 느낌 같은 거, 신뢰에 대한 자기의 믿음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부모님이 일관된 행동을 보여줄 때, 그죠?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할 때 저렇게 행동할 때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한 번은 잘해주다가 한 번은 화를 막 내다가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자기가 뭔가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좀 그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부모님들이 좀 그 아이들의 양육 단계에서 좋지 못한 일을 많이 겪거나 그런 경우에 이 자기 자신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스트러스트, 신뢰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신뢰를 다른 사람들과 쌓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타들후드 같은 경우, 요건 이제 아장아장 걷는 단계이죠. 요런 단계에는 그 자기 손에 잡히는 것들, 막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것들을 자기가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자기들 경험을 해보고, 그걸 스스로 느끼고 하는 것들을 잘 내버려주면 스스로가 그걸 이제 경험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키우게 되는데, 너무 통제지향적으로 모든 것을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자기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파티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있는데, 파티 트레이닝, 여기 이제 소변을 가리는, 아이들은 이제 어느 특정한 시점에 소변을 가려야 되잖아요. 처음에 기저귀를 이렇게 차고 있다가. 근데 이 소변을 가릴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주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얘는 이 나이가 친구들 다 소변 가리는데 아직도 소변을 잘 못 가려, 아직도 기저귀를 못 댔네, 이런 것들을 하게 돼가지고 자꾸 부끄럽게 하고 창피해 주게 되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자기가 신체에 대한 통제력을 가졌다는 느낌을 못 가지게 되고, 심리적인 통제를 못 가지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프리스쿨러, 요거는 이제 유치원 다니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요런 시기에는 다른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게 어울리면서 노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 사이에 새로운 것들을 막 시도를 하게 되는데, 주변의 반응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주도성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를 하는 습관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취활도 이제 유치원 다니고 이제 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뭐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뭔가 퍼포먼스, 성과, 능력 이런 것들 측면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뭔가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저 친구들보다 많은 면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머리를 쓰는 것, 몸을 쓰는 신체적인 활동, 사람들하고 사회적으로 친해지는 활동, 나는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컨피던시, 그죠? 컨피던시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그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역량이 있다. 아니면 좀 열등감이 좀 생기기도 하고. adolescence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청소년인데, 요때 자아성,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청소년 단계에서는 다양한 그 아이디올로지, 이념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한번 학습을 하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고 경험을 또 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가 다양한 역할을 한번 시도를 해보기도 하면서 자기가 어,
뭐랄까 어떠한 역할이 이 사회에서 잘 맞는지, 어떠한 이념이 나에게 들어맞는 이념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잘못하면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role confusion, 역할에 대한 혼동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 초기 성인 단계인데요. 이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떠나 가지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선택적인 것이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때 intimacy, 그러니까 친밀감을 잘 디벨롭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고립되게 됩니다. isolation. 그다음에 이제 중년 단계가 되죠. 중년 단계가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성취해 왔다는 걸 알게 되고 뭔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 직장도 좋은 곳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자녀도 이만큼 성장을 했고 이때는 이제 내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1단계 뭔가 끝내고 나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 단계가 되고요. 그러면서 나의 역할을 새롭게 찾아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도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약간 침체가 되는, 그러지 못하는 침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년의 황혼기가 되는 거죠. 노년기나 황혼기에서는 우리 뭐랄까 자아의 통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잘했던 것과 잘 못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잘했던 것과 못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나의 삶은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은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놓친 기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디스페어, 좌절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8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자, 여러분은 이 8단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나는 이 단계하고는 관계없이 나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봐서 어떤 성격이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폭력적인 성격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아니다. 나는 폭력적인 성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관련돼 가지고 여기 비디오를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1992년도에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LA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흑인들이 정말로 폭력적인 바이올런스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괴롭히고 구타하고 뭔가를 깨고 상점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대다수의 흑인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 LA에 살고 있었던 모든 흑인들은 전부 다 폭력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내성적인가? 여러분들 생각, 많은 분들은, 절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 내성적이에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 이 두 번째 비디오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안정환 슛! 안정!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천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 끝났습니다. 우리 선수들 해냈어요. 48년 6차례의 본선 진출 그리고 마침내 만들어낸 대표팀의 귀중한 첫 승. But I think people deserve that. Players deserve that. What has been done the last weeks to get this excitement as the first victory ever on the World Cup. People deserve that, and
players deserve that also. 붉은 물결로 가득 찬 6월 4일. 추락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승리 행진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네, 두 번째 동영상 보셨죠? 요거 2002년에 이제 월드컵 서울에서 한국에서 이제 뭐 한일 월드컵이긴 한데 서울에서의 그 월드컵 현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내성적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눈 마주치는 것도 좀 그렇고 같이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막 춤추고 이런 거 난 정말로 못해. 난 내성적이야.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안 그렇죠? 사람들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팔짝팔짝 뛰고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저는 그 순간 이런 현장을 그때 여러 곳에서 서울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 제 옆에는 정말로 내성적인 친구도 여러 명 있었는데 역시 똑같이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인데 이런 행동을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로 이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맞는가?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폭력적인가? 내성적인가?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잠시 쉬고 2차 시에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